미국 대통령이 자기 SNS에다가 한미연합훈련 별거 아니다라고 대놓고 올린 이 문장. 정말 사소한 감정 배설일까요? 많은 매체가 이걸 트럼프 특유의 즉흥 발언이라고 넘기고 있는데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 하필 8월 17일 UFS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이 글이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2달 전인 6월 20일에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계정에서 김정은을 리무브할 수도 있다는 문장이 이미 올라갔던 사실 기억하시는 분 몇이나 계실까요? 한 달 반 만에 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리무브에서 잘 지내, 이 훈련 필요 없다로. 이 온도 변화 자체가 그냥 우연으로 넘길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는 순간 미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다시 계산에 넣었는지가 사진 현상되듯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안에 우리가 앉을 자리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늘 이 방송에서 세 층으로 벗겨드리겠습니다. 표면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그 아래에서 왜 하필 지금 이 카드가 던져졌는지, 그리고 마지막 층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떤 재계약 청구서를 받고 있는지, 이 세 번째 층까지 못 내려가면 이 사건의 진짜 무게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럼프의 감정 배설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계산에 넣는지가 근본에서 바뀐 것이고 그 바뀐 계산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 주 조중동 사설을 미리 예상해 보시죠. 아마 이 사건을 한미동맹 위기로 프레이밍할 겁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답은 하나로 정해져요. 무조건 미국 편에 서라. 이 프레임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협상력을 스스로 죽이는 프레임이거든요. 재계약 국면에서 상대에게 저는 무조건 계약합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못 보시는 게 바로 이 카드의 뒤편입니다. 오늘 세 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표면층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뭐라고 했고 그것이 왜 우연이 아닌지. 둘째, 동기층에서 미군이 왜 평택에 있는지부터 CSIS가 왜 도산 안창호함을 콕 집었는지까지. 셋째, 결과층에서 조선업 특혜, 전술핵 재배치, 논의, 이 모든 게 사실은 한 장의 청구서라는 것. 먼저 트럼프 8월 17일 발언 자체부터 정확히 봅시다. 자기 트루스 소셜에 올린 그 글 전문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김정은 다음번이 내 차례야. 앞에 문제들은 다 해결했고 이제 너 차례란 뜻입니다. 둘째, 한국은 우리를 배신한 것 같아. 동맹인데 내가 부탁한 일에 노땡큐하고 말았다는 어조로 이어져요. 그러고는 밑도 끝도 없이 이 사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됩니다. 미국 방송들도 이 게시글에 다 야단이 났어요.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톤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8월 17일 게시글을 그 자체로만 보시면 사건의 크기가 반쪽밖에 안 보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6월 20일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날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X 계정에 뭐라고 올라왔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과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그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을 리무브할 수도 있다는 문장이 올라갔습니다. 노골적으로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표현이 미국 정부 공식 계정에서 나온 지 이제 겨우 2달입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톤이 이렇게 뒤집힌 겁니다. 리무브에서. 이번엔 김정은이 나를 존경해서 도발도 안 하고 있는데 왜 훈련을 해로?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두 톤 사이의 진폭 자체가 지금 미국이 북한 카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필요하면 리무브 카드를 꺼내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톤으로 압박을 얻는 아주 계산된 두 박자입니다. 그럼 UFS 훈련 축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충근 박사가 원문에서 정확히 짚은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 훈련이 소중하다 싶으면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걸 축소했다는 건 뭘 뜻하죠? 미국 내부적으로 이미 이 훈련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트럼프의 감정 때문에 축소된 게 아니라 축소해도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서가 정반대예요. 아니, 잠깐만요. 미국이 왜 한미 훈련을 예전만큼 안 중요하게 보게 됐을까요? 답은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미국의 주적이
더 이상 북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안보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몇 년째 북한 군사력 재평가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전문가는 북한 장군들은 급해지면 핸드폰조차 못 쓴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예요. 미국이 그동안 북한 군사력을 과대평가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국민의힘 강경파는 여전히 북한 위협 상수화 프레임을 붙들고 있어요. 미국조차 접기 시작한 프레임을요. 왜 그럴까요? 그 프레임이 국내 정치에서 뭘 가능하게 해주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분석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요. 미국이 북한 신경 안 쓰니까 우리도 대북 부담 줄었다. 좋은 거 아니냐. 실제로 이 프레임이 지금 조중동 사설에서 슬쩍슬쩍 나오는 논리입니다. 편안한 결론이거든요. 아무 부담 없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반대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안 신경 쓰기 시작한 그 순간 한국은 대신 다른 자리로 옮겨집니다. 중국 견제 도구라는 자리로요. 그 신호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 땅에 물리적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대부분 못 보셨을 뿐입니다. 주한미군이 왜 평택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충근 박사가 원문에서 아주 정확히 지적한 대목이에요. 만약 주한미군의 목적이 북한 억제라면은 평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북한 남침을 저지하려면 동두천, 의정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전선에요. 그런데 평택으로 갔다는 것은 뭘 뜻하죠? 서해 접근성이 최적인 위치, 즉 중국 견제에 최적화된 위치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미군의 지리적 재배치 자체가 이미 주적 전환의 물리적 증거였어요. 콘크리트로, 부대 이동으로, 예산으로 증명된 증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국민의힘 정권 시기에 국민 앞에서 정직하게 설명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 시기됨이 외교 노선에 정치적 근거 자체가 북한 위협 프레임 위에 얹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기 노선의 근거가 흔들리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미군은 이미 몇 년 전에 대중국 진지로 옮겼습니다. 미국 안보 커뮤니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북한 위협을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팩트는 지난 정부가 국민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발언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우리 국민이 못 듣게 막혀있던 그림이 이번에 트럼프의 SNS 한 줄로 새어나온 겁니다. 새어나온 게 왜 하필 이 시점이었느냐? 그건 다음 층에서 봅니다. 자, 그럼 미국의 실제 계산 구조를 정리해 봅시다. 지금 미국의 셈법 안에서 세 나라의 위치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북한은 관리 대상입니다. 필요하면 리무브 카드도 꺼낼 수 있고 필요하면 대화 카드도 꺼낼 수 있는 변수 위치예요. 중국은 진짜 상대입니다. 총력을 걸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어디에 있죠? 이 자리를 미국이 지금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정의의 방향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문서 하나가 얼마 전 CSIS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CSIS가 중국 항모의 이동 길목을 봉쇄할 동맹 전력으로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을 콕 집어 지목했어요. 이 배가 뭐냐면요.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톤수로 약 3,000톤급. 그런데 이 배의 성능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충근 박사 표현대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 항공모함 3척의 이동 길목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급의 함정입니다. 게다가 예전엔 독일 기술로 만들었던 우리가 지금은 우리 기술로 만들고 있어요. 자립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을 미국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콕 집었을까요? 미국 안보 커뮤니티 내부에서 한국 해군 전력을 대중국 견제 자산으로 재범주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건 우리 배가 아니에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서 한 조각의 퍼즐로 편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이걸 무슨 근거로 요구하죠? 여기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한미동맹이면은 북한만 막으면 되지. 왜 자꾸 중국을 우리 보고 개입하라 그러느냐라고 투정을 부리는데요. 이 투정이 성립하지 않는 근거가 이미 1953년 조약 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보면 이 조약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가 명시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퍼시픽 에어리어 태평양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한반도만이 아니에요. 서해도, 남해도, 대만 해협까지 다 태평양 안에 들어가거든요. 미국의 논리는 정확히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계약서에 서명한 원계약을 이행하라는 거야. 이 논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유비가 형주를 빌려놓고 안 돌려줬을 때 오나라가 결국 관우 목숨으로 대신 값을 받아냈던 그 그림, 우리 조약 원문에 이미 답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만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층 더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 흘러나왔어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토 중이라는 표현이에요. 1991년 노태우 정부 비핵화 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시사가 나온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충근 박사 같은 학자들은 대북 억제력 향상 관점에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 각도로만 보시면 이 카드의 진짜 무게가 안 보여요. 미국이 전술핵을 다시 꺼내들 수 있다고 시사한 순간 한반도는 미중 전략 셈법의 최전선으로 다시 편입되는 겁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라 압박이에요. 그리고 이충근 박사조차 원문에서 인정한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 군함이 올 때 실어 오면 된다는 표현이요. 즉, 이 땅에 물리적으로 놓지 않아도 실질적으로는 재배치와 같은 효과가 이미 가능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조각을 한 그림 안에 놓아보세요. UFS 축소, 도산 안창호함 지목, 전술핵 재배치, 논의, 세 조각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을 대북 방어 파트너에서 대중견제의 최전선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미국 안보 커뮤니티가 몇 년째 밀고 있는 방향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발언의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북한은 이제 내 관심사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 한국이 나랑 어디까지 갈 건지 지금 결정해라. 이 문장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냥 감정 배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보이는 순간 이건 완전히 다른 무게의 사건이 돼요.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선례를 찾자면은 1912년 닉슨 독트린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미국은 아시아에서 발을 뺐죠. 알아서 방위하라는 메시지였고 박정희 정권은 자립방위 카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은 미국이 발을 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발을 계속 담그되 중국 견제 조건부로 담그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반기였다면 지금은 재계약 요구예요. 결이 완전히 달라요. 반기는 반기대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요구는 재계약 요구대로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계약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상대는 외부 협상 상대가 아니라 내부에서 협상 카드를 먼저 소진시키는 세력이거든요. 여기가 이번 방송의 진짜 위험 지점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재계약을 국민의힘 강경파 프레임으로 응대하는 순간 최악의 카드가 돼버려요. 무조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는 태도, 겉으로는 애국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죠? 자충수예요. 협상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상대 손에 다 얹어주는 행위입니다. 미치고 파는 장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조조가 관도대전 앞두고 진짜로 이길 자신이 없다는 편지를 몰래 보관해뒀다는 일화. 협상은 원래 자기 카드를 마지막까지 안 보여주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내 일부 세력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기 카드를 먼저 다 펼쳐 보이면서 그걸 애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류 매체는 이 국면을 뭐라고 포장할까요? 조중동 사설을 보시면 아마 이번 주 안에 나올 겁니다. 동맹 강화의 절호의 기회, 이 프레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다르게 보실 겁니다. 이건 강화가 아니라 재계약 요구이고 이재명 정부가 이 카드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앞으로 5년 아니 10년이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이 재계약 국면의 물리적 결과를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조각이 지금 조선업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얼마 전 놀라운 규제 완화를 내놨습니다. 미국 조선소를 짓거나 인수한 외국 기업에 한해 초기 선박 최대 2척을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에요. 이게 왜 놀라운 조치냐면 미국에는 미제 무기하는 미국에서 만든다라는 오래된 철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철칙에서의 이례적인 후퇴예요. 배경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미국의 조선 인프라와 인력이 지금 심각하게 부족해요. 전 세계 선박 건조 능력을 보면 중국이 약 50%, 한국이 약 28%, 일본이 약 15%예요.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능력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2차 대전 때 하루 한 척씩 배를 찍어내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충근 박사가 원문에서 인상적인 회고를 하나 하셨어요. 바이든 말기에 우연히 CNN을 보다가 세종대왕암 영상이 나오는 걸 봤답니다. 그 위에 자막이 뜨는데 세계 최고의 군함입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미국 군함이 아닙니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 여론에 한국 조선업의 대안적 지위가 각인된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그 바이든 말기의 그림이 트럼프 재집권을 지나서 지금 규제 완화라는 실물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몇 년에 걸친 흐름의 연속선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이고 있냐면요. 중국제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100만 달러를 부과하는 법안까지 논의됐습니다. 중국 배가 아니라 독일 회사가 중국제 배로 미국에 오는 경우조차 100만 달러 부과해요. 이게 무슨 효과를 냈냐? 중국 화물선 판매가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이충근 박사는 대박 수준의 호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정리하셨어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이 대박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협상에서 챙기는 것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있어야 이 카드를 우리 손에서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국민의힘 강경파 노선대로 무조건 미국 편으로 서명해버리면 조선업 특혜의 조건이 뭐가 되죠? 우리가 협상에서 얻어낸 조건이 아니라 미국의 시혜가 됩니다. 대박을 진짜 대박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봉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갈림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미 몰빵 노선이 지금 우리 협상 카드로서는 이미 다 보여준 패가 돼버렸어요. 이재명 정부가 그 유산 위에서 재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강경파는 지금 다시 무조건 미국 프레임을 밀고 있어요.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되는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광해군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다가 인조반정 이후 친명 몰빵으로 급전환된 뒤에 어떻게 됐죠? 병자호란이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몰빵하면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역사가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자, 서두에서 물어봤던 질문 기억하시죠? 트럼프의 그 SNS 글, 사소한 감정 배설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오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이건 미국 안보 커뮤니티가 몇 년째 준비해온 그림의 마지막 카드가 지금 넘겨진 겁니다. 층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표면에는 트럼프의 감정 발언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미국의 한반도 재정의가 있어요. 그 아래에는 이재명 정부에게 넘겨진 재계약 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초안을 어떻게 대받느냐가 한국의 향후 10년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이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은 몇 년째 그려지고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 언론은 트럼프 특유의 발언으로 넘겼을 뿐입니다. 예측 가능한 신호를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끌기 위한 프레임이에요. 이 방송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다음 주에 조중동 사설이 어떤 프레임으로 나올지 이미 보이실 겁니다. 동맹 강화의 기회 아니면 안보 위기 극복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그 프레임 뒤에 무조건 편승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깔려 있으면 협상력을 죽이는 사설이고 안 깔려 있으면 진짜 안보 논의를 하는 사설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전자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자는 분들, 그분들이 5년 뒤에 그 결과를 책임지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지시겠죠. 지금 12.3에 대해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는 그 방식으로요. 자, 그럼 이재명 정부는 이 카드를 어떻게 대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답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국내 정치에서 무조건 편승 프레임을 밀어붙이는 세력에게 협상권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1972년 닉슨 독트린 때
박정희 정권은 자기 방식대로 자립방위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방식이 옳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최소한 알아서 하겠다라는 카드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되는 카드가 그 정도 규모예요. 그런데 이 카드를 짜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카드가 언제 나올지, 그 카드가 조선업일지, 반도체일지, 방위비 분담금일지 아무도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이미 넘어왔다는 거, 그리고 그 카드를 어떻게 받는지를 지금 이 나라의 두 세력이 완전히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 채널은 이 카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이어가겠습니다.